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의 힘이 됩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작은 산촌 마을이었던 병리골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웬 선비 하나를 두고 고을 생원 2명이 신바람 나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저것이 누구신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총각 백면 선생께서 이리도 오래간만에 행차를 하셨구만 그래. 오라! 저치가 바로 그 유명한 백면서생 협택이로구만. 기생 오라비가 따로 없을 정도로 허여멀건하니 거참으로 곱구만 고아. 저리도 고아 마음에 차는 여자가 없으니 아직도 총각인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누가 봐도 아기가 가득한 조롱이 숨어 있었지요. 주거니 받거니 흥이 오른 그들의 대화는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 건웅이 지나치지 않은가?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은 나도 궁금하기는 하다네. 사지가 멀쩡한 사내가 그래 저 나이를 먹도록 아직도 총각이라니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일세. 이런 싱거운 사람을 보게나. 허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디 그뿐이겠는가? 벌써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과거에 연달아 낙방하고 있다지 아마? 허참 글쎄, 그렇다는구먼. 사시사철 손에 책만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는데 허이거야 원. 참으로 희한하기가 그지없는 일일세, 그려. 으아하, 어허, 이 사람, 거 지나가는 백면서생이 듣겠네, 그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저 정도라 한다 하면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벼슬길엔 영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던가? 하늘조차도 저자의 벼슬을 원치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이렇듯 두 사람이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놀리는 상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병리골에서 2가지로 유명세를 가진 선비 협택을 향한 험담이었지요. 우선 첫 번째로 협택은 백면서생으로 유명하였는데 백면서생이란 얼굴이 하얀 서생이라는 뜻으로서 바깥 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틀어박혀 글만 읽으며 세상의 일에 경험이 부족한 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협택은 이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찰떡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째로 이 협택은 곱상하고 허여멀건 외모와는 다르게 찰대로 찬홍기를 넘어 무르익어가고 있던 노총각이었습니다. 글자 나부랭이를 읊던 선비들 중 여색을 멀리하는 호인들도 있기는 한 법이었지만 이 협택은 그야말로 여자와는 손목 한번 맞대본 일이 없는 숙맥 중의 숙맥이었지요. 여자의 앞에만 서면 식은땀이 온몸을 지배하고 숨이 가빠와 호흡이 불안정해졌으며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들곳을 잃어 파르르 떨리기까지 하였으니 이 모습을 알고 있던 고을의 선비들이 협택을 사내망신은 혼자서 다 시키는 반푼이로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력들과 함께 번번이 낙방하는 과거 시험의 이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아주 놀리기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서둘러 밭 깔고 땅 고르는 농사 기술이라도 좀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려나 모르겠네, 그려. 으아하, 내 말이 바로 그 말 아니던가? 말이 선비지 저러다 입에 풀칠도 못하고 나자빠지기 딱 좋지 무엇인가? 그 공부만 붙잡고 있는다 하여 어찌 쌀이 나오겠는가? 떡이 나오겠는가? 아니라면 차만 여인네라도 나오겠는가? 와! 이 협택이 오늘처럼 어쩌다 고을 어기라도 지나칠 때면 그를 발견한 고을의 생원이나 진사 같은 선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협택을 향해 들으라는 듯 쑥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매사 소심하고 원체 타인과 다투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미였던지라 수컷스러움이 부족한 곱상하고 여린 협택의 외경까지 더해지니 사람들이 그를 낮잡아 보는 데에 한몫 거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협택은 자신을 향해 가감없이 날아오는 그들의 비아냥을 짐짓 들리지 않는 척 헛기침을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지자 협택은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의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지나쳐 버렸지요. 올해의 급제자 발표가 끝나고 응시자들이 모두 돌아가 한산해진 과거 시험장.
기운 빠진 걸음으로 터벅터벅 나서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협택이었습니다. 내 이다지도 열심히 책을 들여다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과거 시험장에 당도하여 시제로 나오는 글자만 보았다 하면 내 머릿속이 마치 새하얀 화선지가 된 것 마냥 텅텅 비어버리니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변고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구나. 잡아둔 주막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근심 어린 좌절을 섞은 한탄을 구슬프게 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이 허튼 소리는 아니었던 것이, 협택은 도통 과거길에만 오르면 제 본 실력을 펼치지 못하는 이상한 불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일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있던 선비였지요. 수많은 밤을 새며 무수히 많은 나날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곳간에 쌀 가마를 재듯 머릿속에 쌓아놓았던 그 많은 시제와 답안들은 과거 시험 당일 꼭 중요한 그 순간 써내려가야 될 때가 되면 새하얀 백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7.8기의 자세를 종용하던 이들도 이러한 낙방의 맛을 겪어온 것이었을까요? 그리하여 그런 멋은 있어 보이나 쓸모는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7번째 과거에 또 낙방을 하고만 협택의 실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한숨으로 방을 채우고는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때려치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책들을 모두 아궁이에 던져 넣고 불쏘시개로 만들어 불태워버릴 작정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도다. 이리도 열심히 문을 두드렸으나 손에 쥐지 못한다는 것은 예게는 재능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게지. 협택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한양의 한허름한 주막에서 쓰디쓴 고배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던 과거 시험의 악몽을 떨치려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탁배기를 연거푸 들이키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하면 내 언제 다시 이 한양에 발을 들여보겠는가. 내일부터는 그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노자가 떨어질 때까지 여기저기 구경이나 다녀보아야 하겠구나. 이제 과거 시험도 포기한 마당에 이 드넓고 국적이는 한양 땅을 언제 또 밟아보랴 싶어진 협택은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려 나들이 길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과거 시험에 낙방시킨 한양 바닥이 웬수같이 느낄 법도 하련만 이곳저곳 풍물 가게들을 둘러보다 보니 협택은 배알도 없이 눈에 쌓이는 즐거움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신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한양의 저작거리를 헤매며 나들이 산매경에 빠져있던 중 행락객들이 빠져나간 으슥한 골목에서 차림새가 허름한 초로의 노선비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아니, 이보시오! 거기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놀란 협택이 불이 나게 달려가 노선비를 일으켜 세우자 그가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먹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부탁하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구려. 아, 알겠소이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그 말을 들은 협택은 품 안에서 노자로 삼으려 했던 엽전 몇 입을 꺼내들어 근처의 객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력을 회복할 만한 먹거리와 탁배기를 사들고 다시 노선비에게 돌아왔지요. 자, 여기 많이 있으니 천천히 들어보시오. 굶주린 지가 오래일 때 갑작스럽게 음식을 탐하면 크게 경을 칠 수가 있으니 부디 차근차근 씹어 넘기도록 하십시다. 자, 참으로 고맙소이다. 노선비는 길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협택이 내민 먹거리 보따리에서 쑥개떡을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고는 탁배기 호리병을 들이켜며 부지런히 배를 채우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보던 협택도 때마침 시장하던 참이었던지라 노선비의 먹부림을 보고는 뱃속에서 꼬르륵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렁찬 꼬르륵 소리를 들은 노선비가 고개를 들고 협택을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 말했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저 같은 행색이 초라한 늙은이 나부레에게 이리 적선을 다 아시는 것을 보니 필시 한양 출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려. 어디 보자. 아,
과거 시험 때문에 한양에 당도하신 시골 선비님이시로구만. 거참으로 신통하게도 딱 맞추셨군요. 맞습니다. 본디 뜻을 펼치려 열심히 한양의 문을 두드렸으나 애석하게도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발길을 돌리던 참이었지요. 부산스럽게 음식을 씹어 삼키며 협택의 말을 듣고 있던 노선비가 어느새 돌아온 혈색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한번 쓱 훔쳤습니다. 이윽고 좀 전에 피골이 상접하던 노선비와는 달라진 눈빛으로 약간은 기이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키득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진수가 하여 멀거너니 나쁘지는 않으나 타고난 이 기질이 담대하지 못하니 이거야 원 참. 아마도 선비님께서는 운때의 혈이 제때 돌리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재미를 보지 못하신 듯합니다요. 모르긴 몰라도 선비님은 지금 여인의 품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노총각일게로구먼요. 맞습니까? 느닷없는 노선비의 말에 협택의 백면서생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제 이마에 그런 것이 써있기라도 하답니까? 참으로 놀랄 노자로군요. 하하, 이거 이 늙은이가 꼴의 관상을 보는 재주가 좀 있어나서 오지랖이 깊었습니다. 그려, 허나 선비님, 내 말을 명심하시면 매번 낙방하는 과거 시험의 불운을 꺾을 묘수와 여인의 품을 동시에 얻어낼 팔자도 희미하게나마 보이긴 합니다마는 노선비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가늘게 떴고 그의 신통한 관상의 동력에 크게 관심이 동한 협택은 그의 팔을 붙잡고서는 간곡히 읍소했습니다. 선비님, 어르신,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 여정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가 가진 서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글 공부를 버릴 작정까지 한 사내입니다. 제게 드리운 어두운 운명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하면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에헴, 허나 이것이 뭐랄까. 천기를 어기는 행동과도 같아 이 무엇이랄까.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선비님한테 얻어먹은 음식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거나 할까. 노선비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눈을 흘겼고 그의 속내를 알아차린 협택은 당장 일어나 그를 객잔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노자를 탈탈 털어 객잔에서 파는 진미들을 대접하였지요. 노선비는 눈을 빛내며 걸신이 들린 아기처럼 제 앞에 음식을 개눈 감추듯 비워냈습니다. 협택은 개성바닥에 들러 각종 구경을 하고 재물포까지 당도하여 곳곳을 관광하려 빼둔 노자를 몽땅 이 노선비의 음식값으로 탕진하였답니다. 그만큼 협택은 절박했습니다. 입 밖에 낸 적 없는 사실들을 줄줄 읊는 이 노선비와의 우연한 인연이 협택을 살려줄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세 좋게 객잔에서 나온 음식들을 모두 비워낸 노선비는 한상 잘 얻어먹었다는 듯 제 배를 퉁퉁 두드리며 거만하게 좌탁에 기대서는 협택을 향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의 본성 그대로,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늘상 해오던 그대로 그렇게 사시면 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얼어붙어 있으나 온몸이 달아오른 처자와 좋은 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노선비가 들려줄 천기누설급의 이야기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협택은 그의 뜬구름 잡는 실망스러운 이야기에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지내라니 그것이 정령 천기를 어길 정도의 숨겨진 비법이랍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지내온 인생을 좀 바로잡고자 여쭌 것인데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얼어붙은 어쩌고에 달아오른 어쩌고는 또 뭐랍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확실한 해결책을 원했던 협택이 고개를 들어 노선비에게 따지려 들었으나 맞은편에 앉아 있어야 할 노선비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객잔 어디를 둘러봐도 노선비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협택은 제가 가진 노자를 모두 털어 노선비에게 값비싼 먹거리들을 접대하였음에도 손에 쥔 결과 없이 그저 한양서 눈뜨고 코를 베었다는 생각에 허탈하여 쓴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헛, 나원 이거야. 신통한 관상쟁이인 줄 알았더니 시골 선비 뒤통수를 후려먹는 무전취식 사기꾼이었단 말이던가. 하다하다 이제는 허름한 노선비조차도 나의 이타심과 착한 심성을 이용해 먹는구나. 아니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을 위해 어질게 굴고 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아주 좋은 공부를 했다 손치고 비싼 학창료를 지불하였다 여기고 말아야겠구나. 한양바닥은 역시 무서운 곳이야. 그렇게 협택은 애잔함이 묻어나오는 몸짓으로 한숨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객잔에서 몸을 일으켜 굶주린 배를 움켜쥔 협택이 노신사가 남긴 탁배기가 든 호리병을 챙겨 들고 천천히 객잔에서 걸어 나오자 날씨는 어느새 가벼운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좋다는 단양팔경 구경을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노자가 노선비의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값으로 모두 동인하고 더는 한양에서 체류할 여비가 없었던 협택은 할 수 없이 고향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렇게 중령까지 당도하여 고개를 넘으려는데 축 처진 협택의 어깨 위로 굵은 눈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그새 더욱 거세진 눈발이 휘날리더니만 이내 묵직한 폭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만. 날씨가 이리도 거세질 줄이야. 내딛는 발길에는 눈이 허리춤까지 푹푹 들어갔고 협택의 시야는 혼탁한 눈발 때문에 앞이 분간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점점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다 초행이던 길마저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니 무서운 추위와 허기가 협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처량하다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로 공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군. 이대로 체온을 잃었다가는 비명행사가 눈앞이겠구만. 참으로 과거에 낙방한 백면서생의 말로 답겠구먼. 그래. 그는 주막을 나설 때 조금 얻어왔던 표주박에 담아놓은 약주를 꺼내 들고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어이구, 빈속에 들어간 약주가 몸 전체에 퍼지자 협택은 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몽롱한 발걸음을 놀려 길 닿는 대로 걸어대기를 반 시즌쯤 지났을까요? 협택은 더 이상 눈발이 날리는 겨울의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몽땅 소진한 체력과 얼큰하게 달아오른 술기운, 그리고 하는 것마다 풀리지 않는 자신의 신세까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 협택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온몸이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아련해지는 정신줄마저 끊겨 그는 그대로 눈밭 한가운데 쓰러져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고? 깨질 듯한 숙취와 혼미함에 얼굴을 찌푸리던 협택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방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자신의 눈앞에 얼핏 비치는 새하얀 소복 차림의 한 처자를 발견했지요. 맨정신의 협택이었다면 처자를 상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몽롱함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나를 구제한 것이오?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구려. 정말이지. 그대가 아니었으면 이 엄동설 안에서 영락없이 통장이 될 뻔하였거늘. 밀려오는 두통을 애써 참으며 협택이 처자를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 처자 쪽에서 들려와야 할 겸양의 인사 같은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스산한 정막만이 협택을 맞이할 뿐이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협택이 고개를 들어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얀 피부에 이승의 사람인지 저승의 사람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몽롱한 기운을 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뭐라 대꾸를 좀 해주지 않으시겠소? 그리 섬뜩하게 입을 닫고 계시니 내가 꼭 망자와 이야기하는 사람 같구려. 주변에는 아릿하게 퍼진 향내음이 협택의 코를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는 처자의 낯빛을 읽으려니 어쩐지 온몸의 기운이 빠진 듯한 감각에 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허우적대며 물속을 거니는 느낌이 든 협택은 의아한 기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이하도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쩌면 나는 벌써 죽어 나자빠져 저승의 문턱을 밟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구나.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몽롱함에 취해 불현듯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진 협택은 피식 웃으며 이 종잡을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줄곧 아무런 말도 없던 처자가 협택의 곁으로 다가오며 그의 가슴팍에 자신의 손을 척 얹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루만지듯이 손을 움직여 협택의 몸을 훑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자의 손길을 받아내던 협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비루한 숙맥의 백면서생에게 이리도 저돌적인 행동을 취할 처자가 있을 리 없고, 그리하여 이것은 한바탕 기이한 꿈속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보시오, 처자. 나는 이제 모르겠소이다. 이것이 꿈이든 생시이든 이승이든 저승이든 고배만 마셔온 내 인생이 그저 우습기에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해볼 작정이오. 내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기왕 구해주신 김에 조금만 더 적선하는 셈 치시고 이 못난 놈의 이판사판을 받아주시구려. 그렇게 현실이 아니라는 확신의 용기를 잔뜩 얻은 협택은 방 안 가득 깔려있는 진한 향내음을 크게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어슴풀에 켜져 있던 송화를 끄고 처자의 곁으로 다가섰지요. 그리하여 비몽사몽간에 사랑을 나누게 된 협택.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이며 얼렁뚱땅 일을 치르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했습니다. 그것 참. 이것이 무슨 조화인지. 협택이 땀이 뻘뻘 흐를 만큼 열성을 다해 갖은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데도 자신의 품에 파묻힌 처자의 몸은 마치 동태 마냥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얼음장에 갇힌 마냥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지 뭐겠어요. 이리도 격렬히 합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덩어리가 되어 타올라야 할 자신과 처자의 육신은 냉랭한 기운이 뿌리 박혀 좀채불이 붙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이승의 감각이 아니었지요. 두려움과 기묘함이 공존하는 합일에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당도하고는 털썩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협택이 비몽사몽간에 합판을 하고 나자 처자는 이제 그만 되었다는 듯 자신의 옷가지를 주워 입고는 협택의 옷도 정성스럽게 입혀주었습니다. 비록 서늘한 냉기가 흐르는 방사였지만 다정하게 자신을 수습해주는 처자에게 끈끈한 춘심을 느낀 협택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대여. 참으로 고맙소이다. 거듭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못하겠소. 오늘 그대에게 받은 은혜로 내 남은 인생을 버틸 기운이 되겠구려. 협택은 몽롱함에 취해 자신이 무슨 소리를 내뱉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껴안고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나먼 곳에서 희미하게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새아침에 동창이 밝아왔습니다. 한껏 개운해진 몸으로 잠에서 깬 협택. 이윽고 마른 세수를 하며 기지개를 켠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처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누워있던 방은 버려진 지 좋기 몇 년은 되어 보이는 흉흉하기 그지없는 폐가였던 것이지요. 바닥엔 잡동사니와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문풍지들엔 구멍이 숭숭 뚫려
밝은 날에 봐도 섬뜩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아니, 대관절 이것이. 협택은 몸을 일으켜 옆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웬걸,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그곳에는 동사한 듯한 모양새의 시신 세 구가 멍석에 말려 놓여 있었습니다. 으아, 이것이 무엇인가? 멍석 중 하나를 들춰본 협택은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멍석 아래의 시신은 분명 간밤 자신과 합판을 치룬 그 처자였던 것이지요. 나머지 두 구의 시신은 처자의 부모로 보이는 노인과 노파의 것이었습니다. 우악! 사람 살려! 그야말로 뒷덜미가 쭈뼛 써버린 협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빽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뛰쳐나와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파고드는 한겨울의 차디찬 공기에도 온몸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도망치던 협택. 그렇게 얼마나 달려댔을까요? 헐떡거리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서고는 뒤를 돌아 자신이 도망쳐온 폐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껏 땀을 빼자 비로소 머리가 맑아져 생각이 올바로 선 것이었지요. 협택은 입김이 펄펄 나오는 중령 한복판에 멈춰선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내 비록 입신양명은 하지 못하였기로서니 마지막까지 이리 부끄럽게 행동할 수야 없지. 이승의 사람이었든 저승의 사람이었든 간밤 내 목숨을 구해준 존재 아닌가. 얘도 다하지 않고 내빼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처사일이라. 협택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이내 굳게 마음을 정한 듯 발길을 되돌려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정성스레 시신을 수습하고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호미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양의 햇살이 잘 드는 뒷산자락으로 당도하여 눈을 치우고 구덩이 3개를 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을 파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도포 자락이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휴, 그래 이 정도면 얼추 되었다고 볼 수 있겠구나. 협택은 파낸 자리에 정성스레 세 사람을 묶고는 끙끙거리며 땅을 덮어 봉분도 올려주었습니다. 표주박에 남아있던 약주도 한 잔씩 따르고 어설프지만 채도 지내 그들의 넋을 기려주었지요.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내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이 모진 세상 한이라도 헐을 풀어버리시고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게들 사시오. 그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모든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니 온종일이 걸려 또다시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구나. 잠시 묵념하며 마음속으로 예를 올린 그는 곰방대를 붙이던 부싯돌을 꺼내 들어 처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폐가의 불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다른 나그네들이 홀릴 일은 없겠지. 이젠 모든 것이 홀가분하고 안심이로구나. 활활 타오르는 폐가의 불을 바라보는 협택의 얼굴에는 힘들고 지쳤지만 뿌듯한 개운함이 서려 있었어요.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뎌 지친 기색도 느끼지 못할 기세로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정처 없이 밤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협택의 눈앞에 주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귀신이라도 씬 몰골로 들이닥친 협택을 본 주모가 화들짝 놀라며 입을 열었지요. 어이구, 총장이라도 치우고 온 사람 행색이시오. 협택의 사연도 모른 채 농일합시고 건넨 그 말에 협택은 쓰게 웃고는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비슷하오. 그나저나 여기가 대체 어디오? 내 길을 잃고는 하염없이 걷다 보니 얘까지 당도하였는데 도통 어디인지 모르겠구려. 그리고는 주모에게 자신한테 일어났던 꿈만 같던 그 모든 상황들을 몽땅 설명해 주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모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끼 여보시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것이오?
선비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령곡에는 여기서 자그마치 150리도 넘게 떨어진 곳이요. 눈이 잔뜩 쌓인 그 험한 산길을 하룻밤 사이에 이리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 말이오. 꿈속의 여인과 가지신 시간은 퍽 재미가 좋으셨겠지만은 약주가 지나치셨거나 아직 꿈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려.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믿을 수가 없는 소리구만.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 뜨끈하게 몸이라도 녹이시오. 아실란가 모르겠소만은 선비님 몸에서 시치가 진동을 합니다요. 협택의 말을 믿지 못하는 주모가 뱉은 시치라는 말에 협택은 그저 웃어버렸습니다. 시취라. 하기사, 그렇겠지. 나조차도 내게 일어난 일들을 믿을 수 없으니 말이오. 그는 쓰게 웃어 보이고는 주모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눕자마자 밀려오는 엄청난 피로감에 협택은 까무러치듯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선비님, 이리 꿈에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셔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협택은 겨우 실눈을 뜨고 귀를 열어 여인의 음성이 나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밤 자신이 품었던 새하얀 소복의 그 처자였지요. 그녀는 다소곳이 정돈된 모습으로 협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협택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눈물을 쏟아내며 나긋나긋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아 마을 전체가 졸지에 병사하여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역시도 그때 화를 입어 누구 하나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한만 가득 쌓인 터였지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발이 묶여 저승으로 승천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연한 처지에 혼인도 하지 못한 채 그리 비명행사하고 말았으니 제 부모님의 시름 또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밤 선비님께서 저를 품어주신 덕분으로 소녀와 부모님은 드디어 발을 뻗고 하늘 풀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승을 떠나 원 없이 저승으로 가려 하니 가기 전 이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는 말을 전하려 이렇듯 찾아뵈었습니다. 협택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녀의 사연을 침통한 표정으로 통감해 주었습니다. 어허, 이리도 딱할 수가. 내 그리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여인 덕에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던 바. 마음 쓰지 마시고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라겠소. 협택이 진심 어린 염려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자 처자는 밝게 웃어 보이고는 연신절을 하며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지요. 소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글 공부를 그만두시고 책을 불태워버리실 심산이셨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에 정진해 주셔요. 소녀가 드리는 보은이자 간청이 오니 부디 제 청을 물리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과거를 준비하시어 주셔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선비님.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의 형체는 깨끗하게 사라져버렸고 협택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실로 기묘한 일의 연속을 경험한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이내 얼마 전 객잔에서 자신의 노자를 바쳐 음식을 대접했던 관상쟁이 노선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면 얼어붙어 있으나 온몸이 달아오른 처자와 좋은 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참으로 기이한 일의 연속이로구나. 어쩌면 그 노선비는 사기꾼이 아니라 참말로 내게 청기를 누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역시 하늘과 닿아 있는 뜻이 있겠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보리라. 다음 날 먼동이 트기도 전에 주막에서 나와 고향을 향한 협택은 각오를 다져 전력을 다해 글 공부에 임했고 다음 해 봄이 되던 때에 마치 거짓말처럼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관상쟁이 노선비가 읊어준 대로
숙맥이지만 마음만은 어질고 착했던 협택이 늘 그래왔듯 늘 하던 대로 이타심을 발휘하여 착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끝끝내는 빛을 발하고 그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든 말이지요. 협택은 보기 좋게 자신을 비웃던 서생들이 있는 고향으로 금이환영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협택을 앞에 두고 험담 따위는 할 수가 없었지요. 감격에 겨웠던 협택은 그 뒤로도 매 여인과 그 부모의 묘에 방문하여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주고 넋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벼슬길에 오른 그는 민생을 굽어 살피는 관리가 되어 조정에서 그 이름을 높여 그토록 염원하던 입신양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